제150차 사단법인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 아침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유재우 이사장님 오프닝 멘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중자연이 이제 유튜브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할 이유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현재 잘해서 많은 분들이 보는 중자연 세미나가 되도록 많은 분들, 우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늘 그래왔듯이 하나금융투자의 우리 김경환 파트장님께서 중국 시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리뷰 주시고 관련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워드 자료로 중국 시장 좀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이 1월 이후에 좀 강세를 보였고, 채권 시장은 장기 금리 중심으로 빠지는 그런 형태였고, 주식시장 역시도 1월 달에 성장주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가파른 하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토 증시가 작년에 연간으로 보면 홍콩보다 좀 좋았습니다만 12월부터 1월 달까지 보신 대로 이제 중국의 평균적으로 상해 심천 거래 대금이 1조 위안 정도를 기준으로 좀 삼는데 1조 위안 하회하면서 돈들은 빠지고 성장주들은 상당히 가파른 조정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특히 CATL 쪽에 이제 친환경 대장주들이 로컬 펀드들이 좀 과도하게 편입했던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악재들에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하면서 대내외 대외적으로는 미중금리 축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경기가 일단 안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어떤 악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성장주 조정이 좀 가팔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는 제목이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 3가지 핵심 선행 지표의 변곡점 통과입니다. 저희가 12월부터 중국 정부 정책 기조를 좀 부양으로 선회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물밑에서 보면은 중요한 지표들의 방향성 자체가 이제 위로 트는 모습, 혹은 인플레이션 압력도 인플레 수출 관점에서 보면은 좀 피크를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최근에 좀 관심이 덜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3가지 선행 지표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요. 첫 번째는 중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프락시가 확연하게 이제 3개월째 돌아섰다는 부분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유동성 지표가 사회융자 총액, 토탈 소셜 파이낸싱이라고 불리는 그림을 신규 기준 그리고 증가율 기준으로 보는데 1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저점으로 해당 유동성 증가율이 반등을 시작을 했고, 확연하게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쪽은 정부 쪽, 그리고 기업들 채권, 그리고 지방정부 채권 이런 쪽에서 좀 데이터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융자 총액은 은행권 대출, 그리고 비은행성 융자, 또 주식 채권 발행이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데, 중국 정부 어떤 정책 의지를 초기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시장 수요는 3, 4개월 이후부터 확인이 될 텐데 3개월 차 정도 반등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재정정책 프락시 중에서 지방 특수용도 채권 발행 증가율하고 지방채 발행 증가율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인프라 투자의 선행 지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부 소비 관련해서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 데이터 역시 3개월 동안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프락시인 사용자 총액이 대략적으로 명목 GDP나 실적을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재정정책 프락시인 지방 특수채 발행 이런 것들도 결국엔 인프라 투자 관련 또 고정 투자나 이런 거 연관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확장을 했을 때 추세가 좀 이어졌을 때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2개 지표가 동시에 확장을 했던 기간이 2016년 이후에 한 총 4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보여드리는 건데,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에 이렇게 확장을 했었을 때 보면은 평균적으로 중국의 대표 벤치마크인 CSI 300 지수는 반등 3에서 6개월 차, 그러니까 앞으로의 3개월 모습으로 보면은 5% 이상의 절대 수익률, 그리고 앞으로 6개월로 보는 3에서 9개월 차도 역시 수익률이 10% 이상 CSI 300 지수가 4번 다 상승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시장 입장에서는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 4개 국면이 주도했던 업종은 좀 달랐습니다. 16년하고 17년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클리컬로 불리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더 먼저 좋다가 필수 소비재, 경비 소비재가 6 개월 이상부터 조금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 2018년 12월 이후부터 2019년에 2개 지표 반등했을 때 보면은 초기에 조금 시클리컬이 좋고 후반부로 갈수록 신재생이나 테크 같은 쪽이 좋았던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상반기엔 저희는 시장 좋을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주도주 역할은 상반기에는 시클리컬, 하반기는 소비주라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유효한 선행 지표의 회복은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안 좋습니다. 춘절 전후로 보면은 일선 대도시는 춘절 전후로 거래 대금이 그래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2, 3선 도시들의 경우에는 춘절 전후로 주택 거래가 상당히 좀 부진해서 저희가 추정컨대 현재 1, 2월 정도의 중국의 주택 거래는 YY로 한 30%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즉 헝다 사태 이후에 중국 정부의 기조 자체가 대규모 부양은 아니지만 규제를 조금 이제 쉬어가거나 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부동산 경기는 떨어지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수 관련해서는 주택 거래라고 보고 있는데, 주택 거래를 좀 선행하는 지표들이 지금 최악을 좀 지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 중국의 70대 대도시 주택 가격의 전월비로 상승 도시수하고 하락 도시수, 저는 이걸 되게 주택 거래 선행 지표로 좀 보고 있는데, 보시는 데이터가 무려 이제 뭐 지난 11월 달까지만 해도 70개 도시 중에 60개 도시수가 전월비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 도시수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리고 하락 도시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주택 경기의 중요한 지표인 주택 거래 면적 증가율하고 전후 관계를 보면은 대략 그 상승 도시수 가격 쪽의 지표가 3 개월 정도 주택 거래를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에는 1 분기가 일단 중국의 주택 거래나 건설 여파는 최악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바닥 확인 징후 자체는 3월 이후부터 좀 확인이 돼서 주택 거래가 저희 생각에는 뭐 올해 크게 좋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련 수요를 이제 저희가 경착륙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2 분기 정도면 주택 거래는 바닥 확인한다라고 저희가 좀 콜을 하고 있고, 자세히 자료에 제가 담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헝다그룹 같은 이슈 어떤 재발을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파이낸싱 관련된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중국 은행권의 디벨로퍼 인수금융, 그러니까 인수 시에 어떤 M&A 관련된 대출이나 파이낸싱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계속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물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피크아웃 쪽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표들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프록시가 바닥에서 올라온 지 3개월이 됐고, 부동산 관련 데이터에도 역시도 바닥 확인을 좀 하는 모습이긴 하다.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것도 10월 달에 고점 이후에 3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1월 달 기준으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YY로 9.1% 상승.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 사실은 하락은 하는데 1월 달에 상품 가격이 다시 좀 오르다 보니까 YY로 9.5%까지 시장 예상을 했는데 9.1%가 상당히 낮게 나왔고요. 사실 낮게 나온 이유는 생산자 물가를 분해해 보면 원재료 부분하고 소비재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소비재 부분 쪽이, 즉 전방 산업이 원재료를 떼다 쓰는 물가가 계속적으로 부진하게 나온다는 거는 마진 스퀴즈가 이 전방 산업 중심으로 여전히 좀 큰 상황이고, 이 전방 산업의 가격 전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즉 소비 수요나 서비스업 수요 이런 걸 떼다 이제 소비자 쪽이 상당히 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는 걸 시사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생산자 물가가 피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후행적으로 보통 저희가 이제 미국의 수입 물가 그리고 미국의 기대 인플레 쪽을 타고 미국 국채 금리하고 6에서 9개월 정도 시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팬데믹 때 중국의 어떤 세계 공장 역할이 더 극대화돼서 글로벌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이나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생산자 물가의 그 어떤 큰 폭의 상승이 주요국들 미국이나 유로존 쪽에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으로서의 인플레 수출은 생산자 물가 피크아웃으로 인해서 역시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긴축과 국채금리 관련해서 이제 상단은 저 개인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대략 2분기 정도면 미국 국채금리도 1차적으로 상단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공조라든지 관세나 이런 이슈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 쪽에서 나가는 것들이 하락하는 부분이 이런 걸 시사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그 소비재 쪽이나 이제 중국의 이제 가격 전가가 수요 쪽이 상당히 약해서 전가가 안 되는 부분들을 본다면, 중국 정부는 현재 최근에 환율도 안정적이고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하나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 두 가지 정도 시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쪽의 선행 지표의 변곡점 변화 세 가지를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질문 하나, 코멘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걱정되고, 뭐 추가적인 러시아 제재가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공급망에 긴장을 줘서 전반적인 그 글로벌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에너지 수입국이어서 한쪽으로는 인플레이션, 한쪽으로는 무역 수지에 영향을 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그런 그 에너지 가격이 상승됐을 때 중국의 두 거시 변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간단히 코멘트 해주셨으면 좋겠고, 증권 시장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증권 시장의 임팩이 어떻게 될 거냐와 관련해서 저는 그 중국의 증권 시장의 그 주식 발행이 점점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좀 자율화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주식 시장의 외국인 참여라는 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증시 수급 구조가 옛날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 변화 또는 경제 정책의 변화 말고도 시장 내부의 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약간의 그 디스터번스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상품 가격 관련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보여드리는 건 중국의 CRB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남화 상품 종합가격 지수가 10월 중순에 한번 고점을 찍고 수요 둔화와 중국 정부 규제로 인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건자재라든지 비철이라든지 또 화학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전고점을 좀 뚫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지금 공유하려다가 좀 실패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사실 뭐 비철 금속이나 LNG 쪽이나 또 농산물 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글로벌도 높은 편이고, 뭐 유로존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외 가격 민감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당히 그 뭐 유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수입형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걱정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작년 12월 10일에 있었던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에너지 소비 통제, 그래서 에너지 이중 통제라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시행해서 부작용이 좀 있었고, 또 그 올해 이제 탄력적으로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서 약간의 좀 속도 조절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라는 단어를 탄소 배출 이중 통제라고 조금 완화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한마디로 작년에 지방 관료들이 연료탄이라든지 상품 가격의 공급이나 이런 걸 제한해서 더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웠던 부분에 대해서 생산 완화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가능성 변수를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패럴림픽 끝나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중국의 떨어진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분야의 가동률이 일단 끌어올릴 가능성, 그리고 작년에 2, 3분기에 에너지 소비 통제하겠다 그러면서 셧다운을 강제로 시켰던 것들도 상당히 좀 완화될 수는 있어서, 공급을 늘려서 공급 안정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작년 같은 수급의 타이트함을 조금
방지하려고 노력을 좀 한다든지, 혹은 최근처럼 위안화 강세를 조금 더 유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어떤 좀 힘을 좀 쓰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단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당연히 상품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전망상을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스팅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최대한 금리 어떤 조치들을 좀 병행하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IPO 등록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보고 있는 변수 중에 하나라서 계속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그 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올해가 제가 한중 수교 30주년이기도 해서 저희 중자연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중국 관련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용인대 중국학과 박선찬 교수님을 모시고 한중수교 30주년 회고와 한중경제 방향성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하시는 박선찬 교수님 소개해드리면 뭐 잘 아시다시피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한중사회과학학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 활약 중이시고 또 중국 칭화대 한국총동문회 회장이시기도 하시죠. 주중 대사관, 그 경제통상관, 그리고 미국 듀크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도 활약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어서 아침 의미 있게 한번 회고를 한번 해보고 한중 경제 또 한국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의미 있게 좀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아침 또 그런 칼럼을 또 잠시 후에 또 공유도 드리겠지만 또 그런 칼럼을 좀 썼었고, 또 새로운 또 차기 또 대통령이 또 나오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 한중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한중 관계를 한번 좀 돌아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방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토론 시간을 통해서 또 못다한 얘기는 또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경제관계 4.0 부분들에서 이제 좀 어떻게 발전했냐를 조금 업그레이드, 기존에 했던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발표했던 부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좀 시켜봤고요. 그래서 한중 경제관계를 한번 좀 돌아보고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중 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시기인데, 그중에 한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가 저는 이제 경제 관계다. 여러분 잘 여기 계신 분들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그 한중 관계 설정하고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라는 것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저는 이제 한중 관계가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이 외생 변수, 그다음에 한중 관계 악화라는 내생 변수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제 막 쏟아질 건데,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인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나 여러 가지 경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중자인이다 보니까 경제 관계 좀 포커싱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표 한 장만 있으면 오늘 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이 표에 대한 교수님 저기 왼쪽에 슬라이드 쇼에서 교수님 화면에도 저 박스가 보이나요? 박스 잘 안 보입니까? 아니 그 한중경제 1.0 왼쪽 상단에 슬라이드 쇼 이게 이 탭이 교수님 화면에도 보이시나요? 아니면 저만 보이는 건가요? 다른 분도 보이시나요? 네, 저도 보여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 한 장을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이 표에 대해 언급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 또 팩트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 자료는 이제 거기 무역 투자라든가 그다음 이제 뭐 기업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자료가 또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 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분.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회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0으로 이제 보는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아시다시피 점점점 이제 한중 경제 관계가 이제 시간이 점점점 좁혀지고 있죠. 그만큼 이제 뭐 한중 관계가 이제 특히 이제 한중 경제 3.0에서 이제 저는 이제 표현 자체가 한중 정치 경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막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거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가 매우 크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부터 간단히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뭐 수교가 됐고요. 이게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산업 간 분업, 1.0 산업 간 분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 한국이 가장 사이가 좋았던 시기였죠.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상호 의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충돌할 일이 별로 없었던. 우리가 이제 중국에 공산품을 팔고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농산품을 수입하는 산업 간 분업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공무역 중심으로 발전을 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3내 1보라는 가공무역 형태에서 이제 극히 성장을 했고, 이때 이제 뭐 투자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는 동부 연해라든지 뭐 동부 삼성에 좀 중심적으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뭐 중국의 대한국자는 뭐 소규모의 서비스 산업 정도 유지가 있었고요. 대부분 노동 집약형 산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에 접어들면서 이제 WTO 가입이라는 가장 큰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뭐 유통이나 게임, 뭐 이 서비스 무역도 이제 활발하게 되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가공무역에서 좀 일반무역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이제 산업 내 분업. 이때 이제 중국이 이제 WTO 가입을 하면서 뭐 이제 뭐 개방을 하게 됐고 우리도 많이 진출했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있는 기회를 통해서 성장을 많이 했죠. 저는 이제 뭐 지난번 뭐 다른 칼럼에 썼던 부분에서 이제 뭐 지금의 중국을 미국이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막 쓰고 했었던 것 같은데 WTO 가입이면 중국이 이제 성장하는 가장 큰 뭐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78년 개혁 개방이고 두 번째가 이제 WTO 가입인데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산업 내 분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똑같은 예를 들면 IT 산업을 하게 됐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업스트림 그다음에 중국이 다운스트림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그 같은 산업 내에서 이제 분업을 하면서 성장하는 구조로 들어왔습니다. 뭐 중국이 2010년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G2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는 EU FTA 그다음에 한미 FTA라는 게 있었죠. 이러면서 중국이 이제 대한국자도 이제 이런 한미 한 EU FTA를 하려한 목적의 제조업들이 이제 투자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협력의 방향 부분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부분 뭐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철강 뭐 이런 뭐 전기전자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동 그러니까 자본 집약형 산업들이 융합되는 형태로 성장을 했죠.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있을 것 같고 3.0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한중 FTA가 되고 가장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이제 5세대 지도부로 들어오면서 3.0 시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많은 변화를 겪게 됐죠. 지금 이제 미중 전략 경쟁도 2018년도부터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산업 고도화가 이제 뭐 급격하게 성장을 하죠. 변화가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2015년도에 이제 중국 제조 2025가 나오고 그런 선진 고도화를 통해서 중국과 우리의 이제 관계가 이제 기존의 이제 산업 내 분업에서 품목 내 경쟁을 하고 또 그 사이에 분업을 하는 구조. 제가 이때 뭐 저는 이제 이 시기를 거의 같이 뭐 거의 중국에 있었죠. 1.0과 2.0은 거의 중국에 있었고 이제 3.0 뭐 한국 있었지만 왔다 갔다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WTO 가입할 때는 저도 이제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뭐 밤을 새면서 보고서 썼던 것 같습니다. WTO 가입이 뭐 한국 경제뿐만 WTO 가입이 뭐 우리 철강업계 WTO 가입이 우리 중소기업 미친 영향 각 분야별로 쓴다고 뭐 숱한 밤을 샜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관계가 많은 설정 변화가 있었죠.
3.0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게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이제 뭐 투자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한미, 한 EU FTA가 우리가 추가되면서 그다음 한중 FTA까지 되면서 중국이 이는 이제 한중 FTA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를 찍고 미국,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중국과 이제 EU 간의 관계 부분에서 한국을 통해서 이제 진출하는 투자하는 그런 이제 교두보 역할한 측면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더라도 과거에는 90년 수교 당시에도 우리 입장에서 중국, 그러니까 우리 FTI 측면에서 중국이 한 28위 정도 했거든요. 근데 한 2020년, 2021년 상반 기준이었을 때 우리 한 4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 투자가 이제 4위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로 가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우리를 이용해서 들어왔던 게 크다.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보시면 우리의 대중국 투자도 이제 생산 거점도 매우 다양화됐죠. 그래서 1.0, 2.0, 3.0을 거쳤고, 하면서 이제 좀 더 크게 다양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도 이제 ICT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가장 이제 핫하게 했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기술 집약형 부분들, 이제 내수 시장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2019년도에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4.0 부분들 이제 핵심적으로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4.0 시대인데 4.0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목도해 왔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제 주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뭐 미중 간 이슈라든지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코로나 그다음에 한중 FTA가 됐지만 지금 서투 협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서비스 투자 협정, 그다음에 RCEP 발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지금 이제 한중 관계를 또 만들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한중 관계가 이제 기존의 산업군에서 이제 뭐 아까 산업 간 분업, 산업 내 품목 내 경쟁 분업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격차 시대에 들어왔고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현중과 혐한의 이제 충돌로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교역비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뭐 중국 정부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한중 간의 무역 불균형 이슈였거든요. 근데 불균형 축소가 이제 3.0 시대 때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4.0 시대에서는 이제 이게 축소가 더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이게 추월 가능성이 또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중 관계 교역 관계에서 우리가 저는 이제 크게 이게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지금도 보면 데이터를 보면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게 좀 착시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한중 교역 관계에 꼭 착시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10대 주력 산업이라는 이런 산업과 그다음에 그 외 산업관을 또 분리해서 보면 확연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산업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이제 양극화에서 지금 완전히 뭐 수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10대 산업이 어떻게 방어를 해낼 것이냐. 뭐 여러 기관들에서 보면 반도체를 빼고 이미 추월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데이터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반도체가 지금 전체 수출에서 뭐 한 뭐 어떻게 보면 40%를 차지할 정도로 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이 거점으로 보더라도 이제 생산 거점 다양화해서 4.0으로는 다시 이제 줄어들긴 다시 이제 방향이 또 선회를 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北上광선, 그러니까 북경 상해 광주 선전으로 다시 좁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많이 일부 이제 우리가 노동 집약형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면서 이제 뭐 베트남을 가고 뭐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대도시로 전환한 게 되고. 중국의 이제 대한국 투자나 진출 부분에서는 이제 방향성이 이제 확연하게 길어졌죠. 첨단 산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차이나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어떤 부분에서 참여를 해주길 원하는지 여러 개 직간접적으로 계속 이런 시그널이 오고 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뭐 AI나 빅데이터나 뭐 하물며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 이제 한중 관계에서 이제 결국 이제 미중을 떠나서 한중 관계에서 첨단 산업은 이제 디커플링 될 것이냐, 우리도 지금 뭐 미중 간의 기술 디커플링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한중에서 첨단 산업 디커플링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전통 산업에서의 공급망 협력은 또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 의문점을 가지고 조금씩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뭐 많이 컸고, 뭐 이제는 글로벌하게 성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느끼는 감은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상하이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상하이를 한 달 반 정도 있었고 전력난 이슈가 있었던 여러 지역들도 가면서 우리 현지 기업들도 다 만나고 인터뷰도 많이 했었어요. 뭐 아직 그 전력난은 심각하고요, 심각한 상태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이 이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반적인 기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뭐 전체 GDP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을 높이려는 게 확연히 지금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제 중국의 전통 산업들의 변화가 구조 조정이 지금 이제 조금씩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뭐 지금 보시는 이런 뭐 경제 규모 비교는 뭐 우리가 30년을 해고하는 거니까 뭐 간단히 보는 거죠. 수출 수입 각각 50배, 30배 늘었고요. 뭐 중국 무역에서 한국의 비중이 이제 보시면 뭐 약간 늘었죠. 수교 당시엔 4.2%였는데 뭐 2020년 6.1%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그렇죠. 이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아까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점차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고 이게 뭐 혹자는 2019년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결국 초점의 방향은 결국 반도체에 의해서 이게 혹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소구장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뭐 그 하단에 있는 중고의 기술이나 첨단 제품의 대중국 무역 수지는 계속 10년째 감소를 한다. 이 감소하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사례를 제가 2년 전에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어주면서 제가 이틀 전에도 지금 중국 디스플레이 핵심이 다 지금 시안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시안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한국 그게 중요한 총감을 맡고 있는 친구라든지 중국 며칠 통화를 했는데 시안 공장에 지금도 만들고 있지만 또 다음에 또 만드는데 뭐 핵심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가 돈을 대는 대신에 그동안 소재 부품 장비를 썼던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자꾸씩 드러내고 있는 그게 지금의 그 폭이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점차 감소세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이제 대중국 수출 의존도 부분에서도 뭐 나름 이제 아까 말 중간재 비중이지만 10대 산업으로 다 좁혀집니다. 좁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비중이 더 늘어났던 거죠. 소비재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비중은 작다. 근데 최근에 뭐 보면 그래도 뭐 화장품은 조금 줄어들지만 K푸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의 영향이 힘입어서 요즘 또 K푸드는 또 많이 또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원래 볼륨이 작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죠. 이게 뭐 성장의 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의존도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수입시장에서 일본, 대만, 한국이 3위고 의존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비중이 홍콩 들어간 제품의 대부분 한 90% 홍콩 수출에 우리가 1등이 이제 반도체거든요. 화장품이 한 2위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뭐 반도체가 대부분은 다 이제 본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41% 정도를 좀 보고 있고 기타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했던 무역통신,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지역 수출 품목들이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이런 데이터를 한번 돌려본다. 그러니까 무역 특화 지수라든지 수출 경합도 이런 것들을 좀 돌려봐도 한중이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경쟁 및 뭐 분업 구조인데 점차적으로 경쟁 구조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것은 데이터로 나온다. 이게 이제 과거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한중 간 경합도가 이제 높았는데 점점점 이제 아세안 시장에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아세안 시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합도가 지금 뭐 미중 간 이슈 전략 경쟁 이후에 아세안 시장에서 경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2017년 기준이죠. 그래서 한국을 추월을 했고 뭐 한국 29%인데 중국이 34% 세계 1위를 하죠. 지금은 작년 기준에서 한 63% 이상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국 수출에서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사실 뭐 이제 TFT LCD는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OLED나 우리가 말한 일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점프를 자꾸 이제 앞서 나가는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제가 말씀인 현장등이라는 것은 LG나 삼성이나 지금 중국 현재 뛰고 있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이제 하는 분들하고 사실 뭐 지금은 자주 못 뵀지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고 있는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사실 OLED도 이제 어디 그분들 대외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시지만 이야기를 하면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교육 품목에서 보면 HS 킵단위 수입품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입하는 품목이 한 12,500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단일국 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품목이 한 3,941개. 중국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 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는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서비스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 뭐 지금 이제 서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 쪽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행 윤송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인데 이게 이제 서투 협정을 떠나서 지금 이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의 한중 관계에서는 결국 우리의 컨텐츠 영역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한 다른 산업의 확산 효과를 매우 크다. 중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큰 틀의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술력인데 기술력이 몇 개의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산업 부분들은 아까 말한 매우 큰 착시 현상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컨텐츠, 우리의 혁신이나 이 컨텐츠 영역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융합하느냐가 앞으로 새로운 정부나 그다음에 한중관계 미래에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한테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뀔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측면이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한미, 한EU,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우리가 지금 FTA라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만들어 놓은 틀에서 지금 중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틀을 이용해서 중국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하고요. 우리의 대중국 투자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서비스 산업이 이제 증가를 했고, 최근에 이제 우리 매체에서 보면 중국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나오고 철수하고 망하고 이런 이야기만 주로 많이 보시는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야기로 좀 많은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최근 들어가는 이슈 투자 기업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별로 이렇게 쓰려고 안 합니다. 별로 이게 또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중국에 어디 진출하고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 망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것들이죠. 지금 품목 내 지금 똑같은 HS 코드까지 경쟁 구조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경쟁 구도에서 지금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추월을 당했다라는 부분들이 중국의 기술 경쟁력, 국가 경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훨씬 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 데이터가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1년 전에 썼던 더 차이나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실제 미국이 왜 저렇게 중국을 때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자료의 업데이트 변화도 많죠. 이제 사실 중국이 이제는 AI까지도 특허 2018년까지는 떨어지다가 2019년도부터 확연히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와이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데이터를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여기에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조금 다른 게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같은 그 제너럴 AI 쪽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네로 AI 같은 안면 인식이나 이런 네로 좁은 의미 AI 쪽으로 이제 많이 지금 특허를 냈죠. 그러니까 전체 특허로 보면 중국이 훨씬 더 많아졌고 하지만 알맹이를 보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게 됐고 논문 인용 지수라든지 논문 수량을 보더라도 데이터에서는 제가 이제 AI 쪽 논문도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 학자들이 활용을 하는 논문 데이터 지수
부분에서도 훨씬 더 중국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미국 자료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이겠죠. 한중간 상생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중국이 우리 무덤이냐, 뭐 우린 다 무덤으로 좀 보고 있죠. 무덤이냐 기획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분들하고 또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또 저희 연구소에 회원분들이 기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중국과 우리가 봐야 될 중국을 확인이 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고 싶은 중국만 보는 거죠. 우리가 다 봐야 될 중국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인터뷰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꽤 많은 그러니까 그 중국에 나가 있는 이제 현대자동차 관련된 부품 업체들 뭐 들어오기는 있는 기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현차에서 버림받아서 혼자 자생하고 있는 기업들 부분들 그게 1조란 도시를 가면 그 자동차 클러스터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현차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제 산동성 1조시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관련 기업들 만나보고 예전에 다 부품에는 이제 완전히 자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생한다는 게 스스로 중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를 뚫어야 되는 거죠. 뚫어서 살아남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힘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혹은 또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이제 뭐 현차에 계시는 분들 현차에 또 주전하신 분도 제 강의 듣고 가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사드로 지금 이슈로 지금 많이 이제 끌고 갔는데 사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중국의 자동차 굴 우리가 중국의 자동차 굴 너무 무시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 아까 말한 현차의 직원분들, 그다음 현차의 부품업체 같은 부분들 다 인터뷰를 하고 정리를 했을 때 정리한 측면입니다. 이게 너무 무시했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 있죠. 우리 그러니까 현차의 파트너인 북경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북경 자동차가 현차한테 불만을 갖고 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은 가지고 오지 않고 지난 것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SUV를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SUV를 늦게 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와중에 중국 다른 로컬 기업들은 치고 오는데 늦었다라는. 두 번째가 이제 가격 포지션. 중국 소비자들은 현대차는 6개월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렇게 이미 그렇게 젖어 있는 것들이죠. 현차는 절대 신차는 미리 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 묻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사드일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보면 하나가 이제 다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트렌드 보면 지금 베트남 부분에서 지금 갔던 일부 제조기업들이 다시 이제 베트남이 지금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베트남에 갔던 기업들이 또 이제 일부 기업들이 다시 이제 중국으로 턴하는 기업들. 우리가 리셔링 하면서 이런 기업들 끌고 와야 되는데 근데 한국으로 끌고 오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업종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좀 이 매체에서 나오는 이것들 좀 제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있고요. 자, 뭐 그전에 예전에 전경련에서 이런 거 됐죠. 우리 뭐 8대 수출 산업 중에서 뭐 6개 중국에 뭐 이미 중국에 추월 당했고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도 이제 일부 기술만 있는 거고 뭐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도 반도체는 좀 이따 이제 토론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조금 더 누가 질문을 하신다든지 하면 같이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됐고 또 걱정이 되니까 지금 2년 사이에 대부분 중국을 못 갖고 기업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를 못하니까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중국만 보고 그 전에도 그랬는데 봐야 될 중국을 안 보고 보고 싶은 중국만 잘 보다 보니까 우리 그대로죠. 사업의 방향과 모델은 그대로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연구는 예전 그대로인 것 같고 이제 계속 이러다 보니 이제 사업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한중 관계가 뭐 간단하게 30년 해고를 했고 제가 이제 미래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잠시 또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서로의 보는 관점의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적 관점에서 자꾸 중국을 바라보려는 이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은 왜 저래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우리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순간 일단 자꾸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무조건 이해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는 건데 자꾸 이제 우리 관점 혹은 미국적 관점에 중국을 바라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한중 관계 올해가 저는 저 힘들 30주년인데 축제에 대한 분위기인데 뭐 동계올림픽 때도 보셨다시피 상황이 좀 더 안 좋죠. 올해가 이제 미중 관계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그 중심에 이제 한중 관계가 있는데 중국이 이제 뭐 제조 2025란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뭐 전정 특신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이제 인터넷 플러스도 안 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전략 표현 자체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것들이 있죠. 저는 이제 올해를 가장 높게 보는 게 바로 이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표준화 부분에서 이제 이 전쟁을 매우 심화될 가장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제 이 표준화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왔지만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움직임이 매우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뭐 이 ISO라든지 ITU, IEC 있는 뭐 세계 3대 표준화 기구에서는 뭐 이미 중국이 꽉 쥐고 있는 거는 뭐 다 여기 계신 분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런 측면을 결국 중국이 한중일 FTA를 통해서 이제 한국과의 이제 표준화 부분들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칼을 갈면서 이제 왜 내가 지난 이제 중국 입장에서 지난 40년, 30년 동안 중국한테 미국한테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뭐 일만 하고 돈은 미국이 벌어가는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원인을 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한중 간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만 정책적인 부분만 좀 되돌아보면 사실 뭐 지금 한중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과 중국이 이야기하는 산업군들이 거의 다 같은 방향으로 수렴이 되죠.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놓여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 한중 관계가 펼쳐지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반도체가 힘들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첨단 산업 부분 특별법을 통과를 했는데 1월 달에 지난달에 통과를 했죠. 그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큰 미국도 지금 정신없이 6개월 만에 모든 걸 다 빨리빨리 반도체로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꽤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나머지 한중 관계 4.0에서 우리가 뭐 유지를 해 나가면서 뭐 경쟁을 지켜 나가면서 어떻게 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해법은 없을까? 이런 거는 계속 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 계신 모든 전문가분들 같이 이제 해야 되는 이슈인데 저는 첫 번째가 이제 일단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계속 뭐 많은 일부 전문가들이 계속 또 많이 기자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기술 경쟁력 높여야 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기술 경쟁력은 결국은 정책과 그다음에 사람과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사람과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 경쟁력을 잘할 수 있는 게 중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보다 잘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혁신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 경쟁은 결국은 뭐냐면 이 속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고 정확도의 차이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예를 드는 게 지금 이 바로 로봇 산업 부분인데 우리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이번에 평택 과제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쿠팡 물류창고 때도 있는데 사실 이 출발은 이 대구 지하철 3사 때인데요. 이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소방용 로봇 연구를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지 않고 직접 이제 들어가서 구해야 된다. 다 연구까지 다 했고요.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물까지 다 나왔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서 쿠팡 때 물류창고 화재 났을 때 또 투입 못했습니다. 이번에 평택 때 또 죽었죠. 또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정부에서 2023년도까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많이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로봇 산업위원장을 맡으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당국대에 계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름은 제가 삭제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에서 가장 로봇 규제가 심한 국가라고. 매우 좀 의아스럽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냐. 한국은 선수보다 심판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제가 직영학적 무게추를 더 무겁게 만들어요. 이것도 누구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저는 스몰 피치 얘기를 많이 하는 무조건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중국보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소수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그 올림픽 때 한복 이슈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좀 뭐냐면 그런 이슈가 있는지 알면서 한복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장관님 말씀도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의 한중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미와 한중의 이게 당연히 무게추는 다른데 동맹과 전략적 협력은 다른데, 근데 우리가 중국이란 전략적 협력이라는 파츠는 다른 나라와 전략적 협력이라는 것과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무게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는 한중 간의 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통상까지도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제가 현장과 레이더 여러 가지 정보라는 거 이런 걸 했을 때 느낀 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을 그럼 계속 경쟁적으로 계속 적대시하고 가야 되냐?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결국은 어쨌든 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이제 플렉서블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중국이 오픈 이노베이션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2년 전에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내부적 개방 혁신과 내부 그다음에 외부형 개방 혁신을 하는데, 외부형 개방 혁신이 뭐냐면 이제 국가 간에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만 미중 간에도 지금 이 기업 간의 협력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싸울 거라 생각하지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학적 융합을 통한 좀 4.0 시대에 있어서의 산업별로 봐야 되겠지만 이런 외부형 개방 혁신 부분들은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반도체 3세대 반도체 부분에서 지라칼륨이라든지 이제 지라칼륨이 들어가는 부분 탄화 기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3세대 반도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지라칼륨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97%이 광산 물질에 그게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지라칼륨을 하더라도 중국과의 또 어쨌든 간에 이 원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미 그 부분에서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냥 경쟁 구도로 그냥 중국과의 선을 끊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글로벌 표준화 부분에서 우리 존재감을 높인 부분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제 발표는 제가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토론하면서 또 못다한 이야기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장 교수님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교수님도 그렇고 여기 많이 우리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 회원분들이 중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중국에서 일을 하시고 또 현재도 중국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사실 수교 이래로 가장 최악의 국면이라는 것에도 다시 공감하시고 또 안타까워 하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수교 30년 회고해 주셨고 또 우리 한중 수교 1.0부터 이제 4.0 시대로 이제 전환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첫 페이지를 보면서도 90년대 사실 92년 수교 전에 90년 6월에 중국 천진항을 통해서 이제 중국 베이징 대학에 가서 연수를 받고, 또 한중경제 2.0, 3.0 시대에는 제가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사드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귀국해서 지금은 이제 중국 비즈니스와 좀 거리를 둔 일을 하고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참 소외가 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사단법인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한중 관계를 다시 한번 과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박상 교수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질문이나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분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지금부터 논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을 들어주시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HSBC은행의 김석범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 간략한 표 하나로 요약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뭐 초창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겠지만은 이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양국 간의 개인, 기업, 또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그 갈등을 통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에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 간에 분쟁 해결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리딩 케이스가 있으면은 그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분쟁 해결을 했던 케이스가 있으면 네. 했으면 좋겠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질문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분쟁 해결 많죠. 개인, 기업, 뭐 정부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고 그다음에 큰 이슈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뭐 기업적인 측면, 뭐 개인까지 설명할 필요 없이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 갈등, 즉 아까 정부, 기업, 개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쪽을 좀 나눠서 본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죠. 그 예를 들어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기 지금 계시는 변호사님도 그런 분쟁을 많이 해보신 전문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 간의 분쟁이 해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이 정보관보다 좀 심플하죠.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은 것들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결국은 심플을 한데 이 소통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뭐 변호사님 여러 계시면 변호사님도 하셨겠지만 중간에서 여러 가지 딜을 하면서 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기업이 바라보는 방향과 한국 기업이 바라보는 방향의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오해가 생기고 자꾸 이제 어긋나고 중국 기업들은 한국 왜 그래, 한국 기업 왜 그래,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원천적인 문제를 따라가서 보다 보면 소통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해결될 케이스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가 기업 담당관을 대사관에서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서 조율하는 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가 보면 이 페이지겠죠. 이 페이지에 많은 그 의미를 제가 내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설명을 드리면 좀 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업종을 또 한다면 예전에 B2B 같은 업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뭐 환경 설비 장비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 비딩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부 입찰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환경 설비. 그래서 설비를 들어갔는데 이제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설비 기업인데 이제 그게 이제 자꾸 길어진데 중국 내에 있는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법인이 없으면 입찰이 이제 힘듭니다.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중국 파트너를 데리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기업은 한국 기업한테 이제 조연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거고. 근데 기술은 내가 있으니까 한국 기업들은 나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입찰도 하기 전에 거기서 막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지. 의미가 없는. 돈을 벌어서 나누면 될 거 아니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시선이 다르다는 이야기.
정부 간 이야기도 이제 정부 간 이슈가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정부 이슈는 매우 이게 이제 체제나 방향성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어떤 자기 이 리더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홈페이지 우리 저 단톡에 올리게 됐지만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서 했던 글을 좀 올려드릴 거겠지만 이게 이 정치와 연결되다 보니까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이 대중 대한 정책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생 변수에 따라서 한중 관계는 특히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 힘든 것들이죠. 그럼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업 정부도 이 소통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이슈 그러니까 기업들보다는 더 큰 소통이 필요하고 정치적 이슈가 맞물려 있고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가 같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불필요한 갈등과 이런 논쟁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해 오고 있는 것들이 매우 아쉬움이 있다. 일단 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의 갈 길에 대해서 스몰 PC의 강점을 살려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시장을 내다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스몰 PC의 강점을 살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나라가 뭐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좀 한번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몰 PC라는 개념이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규모의 경제 덩치를 키워야 된다 그런 컨셉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한국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일단 우리가 규모나 이런 전반적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혹은 뭐 소프트웨어 측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중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연한 사고방식,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혁신 경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이제 빨리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속도감 있게 중국보다 훨씬 더 빨리 다음 버전의 기술을 나갈 수 있는 이런 컨셉에서 우리가 훨씬 더 중국보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몰 PC를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지 않으면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뭉쳐진 이는 혁신 이 빅PC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면 힘든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데 사실 한국과 중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태동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 정부보다는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반도체 성장을 보더라도 정부보다는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생도 다르기 때문에 그 태생에서 우리가 잘 해왔는데 조금만 이 정부와 기업과 이제 연구가 좀 합쳐지고 또 이 결정 메커니즘이 빨라진다라면 우리가 속도감 있게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작은 게 더 장점이다라는 거죠. 말씀하셨던 규모의 경제로 앞으로 나간다라는 부분과는 좀 다른 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혁신 기술과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응용화내고 산업화내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규범 경제는 조금은 다르게 저는 접근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중국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쉬웠다는 거고요. 중국이 최근에 이제 타이완을 좀 벤치마킹한 반도체 측면 이런 측면입니다. 여러분 아시건 타이완은 이 타이완 커뮤니티라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업, 학교가 하나의 연구소입니다. 그냥 하나의 연구소로 움직이죠. 타이완은. 그러니까 지금의 뭐 TSMC나 UMC나 미디어텍이나 이런 데가 나오겠죠. 중국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떻게 이제 그게 이제 빅PC가 돼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빅PC가 돼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앞에 그러니까 정부 공사 리더십에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누가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 작업을 엮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단계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이게 쉽지가 않죠.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뭐 이런 반도체는 반도체 보면 이렇게 산업별로 한다라면 정부가 그런 역할만 조금만 그런 해준다라면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스몰 PC, 그러니까 에, 뭐 빨리 나가는 측면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나가는 한 단계 더 그러니까 리프로깅을 해서 중국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다음 기술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스몰 PC 이야기를 좀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네, 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중국 규제, 빅피쉬로서의 그 정부 당국의 규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작년에 6월 달에 DD 출신이 그 중국에 상장이 됐었는데,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됐었죠. 이제 그때 이후에 약 한 5조 정도 넘는 IPO 자금을 조달을 하고, 야, 이거 대박이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방적으로 이제 중국 당국이 압박을 해서 작년 12월에 이제 그 상장 이제 미국 증시에 퇴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6개월, 7개월간 이제 나스닥 증시 입성이 없다가 제일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뭐 잘 되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제조업,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그 중국 규제 당국의 자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사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야 이렇게 큰 자금이고 중국 정부를 봤을 때는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 공산당은 좀 길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될 대로 되라. 우리 말 안 들으면은 기업 업체기를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수님이 보시는 앞으로 향후 중국 정부 당국의 움직임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러 가지 규제를 보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덮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작년에 봤던 규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내부적인 이슈가 매우 많았다. 중국의 이제 내부적인 이제 불협화음이 매우 많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제 민중의 이제 지지를 얻어야 되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카드를 가지고 이제 규제를 했던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플랫폼 말씀하신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올해도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규제가 완화되는, 그러니까 차이나 증시나 있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차이나가 디스카운트 되는 시점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반독점법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 규제 부분에서는 뭐 시진핑 주석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지금 공동 부유화도 지금 부딪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대형 기업에 대한 뭐 지금은 조율을 좀 하는 정도겠지만 규제는 올해까지도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밖에 다른 규제들은 약간은 조금은 이제 10월까지 이제 뭐 지금 어차피 지난 역사 결의 3차 교역사 결의하면서 뭐 거의 다 이미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3년 이미 거의 뭐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나름의 내부 정쟁이라는 이슈가 지금은 존재를 하고 지금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뭐 바이든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중국 내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진핑. 근데 내부가 지금은 결코 지금 경제도 그렇고요. 고용률, 경제 우리가 경제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중국 실업률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 밑인데 지금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현장에 돌아본 경제 심층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러스 정치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그런 이슈에 따라서 규제의 수위가 정해질 것인데 그 중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제가 네네네. 마지막 야, 질문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다른 것보다 질문이 꽤 많네요, 그죠? 저기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코멘트를 하나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滴滴 출신 보면서, 그게 무슨 중국에서 무슨 플랫폼 기업을 죽인다. 알리바바 아니면 엔트파이낸스 이제 그 상장 못한 거 이런 거 보고 중국의 플랫폼 기업을 중국 정부가 굉장히 제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만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사실은 오해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플랫폼 기업 자체가 지금 국가보다도 더 그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 국내에서도 많이 이슈가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톡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이 규제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독점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도 유럽에서 벌금 많이 받았고요. 그 러시아에서도 벌금 많이 받았고 아마존도 유럽에서 벌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滴滴 출신 같은 경우 그런 의미를 봤을 때滴滴 출신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의 95%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자기네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그 띵동하고 이제 알리바바가 경쟁을 하는데 이 플랫폼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는 띵동이 못 들어가게 하고 띵동은 알리바바에 입점을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결제도 뭐 예를 들어서 알리페이는 그 알리바바 플랫폼에서만 쓰고 그다음에 뭐 위챗페이는 뭐 띵동에서만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페이도 서로 나눠지고 불공정한 이런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그 과도한 그 독점 상황을 좀 풀기 위해서 한 거고요. 너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전체가 반독점 기업의 반독점 이슈를 다루고 있는 중에 중국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코멘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고영하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게 그 부분도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의 어떤 뭐 지금 플랫폼 규제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다른 규제를 했을 때 핵심은 그거는 했는데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반독점법 지금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정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존에 봤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점 뭐 데이터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일석삼조 여러 가지 이제 뭐 인민의 마음, 국민의 마음을 또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미중 간의 하나의 또 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할 수 있는 뭐 하나의 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꼭 뭐 규제라는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규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 내부에서 봤을 때 또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맙습니다. 아침에도 열띤 토론과 또 질의응답 가져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발표와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장 교수님과 다른 또 질문 주신 분들, 코멘트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